그런 징조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을 바닥이라고 보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서라고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두운 시그널들이 남아있다. 100%는 알 수 없다. 우리가 100%를 고집하지는 말자. 그래도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때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정부도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해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6월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네. 그 이후에도 좀 그 하락세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 4개월 동안 체감하시기에, 소장님 체감하시기에 요즘 상황은 좀 어떤가요? 6월 달에 나왔을 때도 제가 좋은 이야기는 안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나? 차라리 6월이 좋았다. 6월보다는 1월이 좋았다. 1월 달에도 안 좋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꿀이었구나.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또 몇 달 지나면 10월 달에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할까봐 너무 걱정인데요. 일단 거래량이 너무 폭감하고 있고요. 꺾였죠? 심리적으로 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뭐 몇백 개? 뭐 200개, 300개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 통계마다 좀 다른데 글로벌 금융위기죠. 우리 2008년도 네. 12월이었나요?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도 서울이 1300개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안 되니까 야 이거 경제위기보다도 거래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걱정이 되고요. 이게 서울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가 어제 세종시 다녀왔거든요. 세종시 네. 방송이 있어서 간 김에 이제 현장 부동산 모니터링도 좀 했는데 뉴스 보는 거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뉴스에서는 막 자극적으로 너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 아닌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요. 그 제가 들렀던 부동산이 이제 제일 좋은 부동산. 위치도 제일 좋고 거래도 잘 되고 이제 자칭 굉장히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인데도 탑 부동산인데 7월 이후로는 매매 계약은 하나도 못했다. 7월 이후에요? 예. 지금 10월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탑 부동산인데도 전세도 계약이 안 된다.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데 뭐로 먹고 사느냐? 월세로 먹고 산다. 아, 월세 거래? 예. 반전세나 요즘 월세는 거래가 되고 월세 가격은 올라가니까 월세 가지고 먹고 살지 매매 전세는 올스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세종하고 이제 거의 뭐 우리 조정 대상 지역 규제도 여전히 묶여 있고 그래서 동조화 현상인데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살 사람은 아예 없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40평대 아파트가 잘 나갈 때 11억, 12억까지 갔었대요. 좋은 아파트가. 근데 지금 7억까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3, 4억이 빠졌어요? 그럼 한 30% 빠졌거든요. 30% 정도면 와 거의 고점 대비 30% 정도면 우리가 바닥이라는 신호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래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럼에도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7억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문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월세로 먹고 살아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6월이 차라리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가 걱정인데 뭐 금리가 모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꼭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금리 뭐 하셔야겠지만 네. 그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금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금리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그럼 금리만 문제냐? 그럼 금리가 멈추고 또는 금리가 살짝 떨어지면 그럼 괜찮아지나? 괜찮아지나? 그럼 집을 막 살까? 금리가 여기서 안 올라요.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사고 싶을까요? 금리 부담도 있긴 하지만 그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안 생기니까 그렇죠. 바로 선뜻 그거죠. 이렇게 맞아요.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그렇죠. 실수요자라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리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지. 내리는 집을 살 바에는 전세나 월세 가죠. 그렇죠. 뭐하러 세금 내고 내가 애국자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꺾였는데 그러면 왜 꺾였을까? 진짜 금리 때문에 기대감이 꺾였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죠. 제 기억으로는 높았습니다. 그때 한 7% 정도 된 것 같아요. 7% 정도 되고 우대금리, 뭐 집단담보대출 입주할 때 이제 은행에서 좋은 상품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한 5% 중반대 정도 받은 것 같거든요. 2006년도였나?
그래서 너무 잘 받았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5.6%여도. 네, 5.6%인가?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받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우대금리 받으면 그래도 4%대 중후반 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때보다는 낮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낮은데도 그때는 집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왜 안 사고 싶을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때 그 주택 가격과 지금 현재 주택 가격 그 차이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요. 그 금리 1%, 2%에 그렇죠.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집값을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저평가됐느냐, 상승 에너지가 얼마나 이제 축적이 됐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88 올림픽하고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기 신도시 공급하고 하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였나요? 부동산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니까 평화시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평화시대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온 정부가 김영삼 정부죠. 에다가 IMF까지 터졌죠. 집값 폭락하죠. 완전 저평가죠. 10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거기에 김대중 정부가 규제를 다 풀죠. 왜?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쵸. 모든 규제. 건설 경기 또. 그렇죠. 건설 경기도 살려야 되고 문턱을 다 풀어버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대출의 문턱을 풀어줍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개인 대출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IMF 이전만 하더라도. IMF 때 이제 우리가 그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이 쉽게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그럼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취임하고 나니까 집값이 막 올라. 이거는 컨트롤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잡을 수 없는 구조예요.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빗장문을 열어주니까 이제 폭등을 하는데 그때는 무슨 규제를 해도 안 잡히죠. 안 잡히다가 2007년도에 이제 오를 만큼 좀 올랐고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도 오면서 이제 하풀 꺾였는데 그래도 총량을 보면 그때 마포 아파트가 5억, 6억 정도 했었거든요. 마포 공덕의 아파트들이 5억, 6억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물론 화폐 가치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화폐 가치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15억, 20억 뭐 가잖아요. 3배, 4배 정도 올랐는데 그럼 대출 양을 보면 5억에 대출을 받으면 한 2억, 3억 정도 받았겠죠. 그 당시에 2억 넘게 받으면 많이 받는다는 얘기했거든요. 야, 대출 2억이나 받아서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5억짜리 집을 살려면 대출 2억 정도 받으면 너무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5억, 10억 정도. 10억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7억, 6억, 7억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금리에 굉장히 취약해졌다. 그때는 2억에 대출 이자 내도 뭐 한 100만 원 내던 거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뭐 한 200 내던 게 400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면 지금이 금리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속도가 또 너무 빠르죠. 그래서 지금은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고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터널안을 이렇게 지나갈 때 깜깜하잖아요. 네. 무섭죠. 무서운데 뭐가 희망이 보이냐면 끝에 빗줄기가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가면 되죠. 좀 더 가면 끝이 보이는데 빗줄기가 없으면 언제까지 가야 되지? 물론 뭐 자동차야 금방 가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막막하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올해 말까지만 오르면 될까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한국은행 총재도 모르고 파월도 실제적으로 모르고. 뭐 작년에 정말 되게 급등을 하는 그 시기에 네. 이렇게 내년에는 폭락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뭐 할 수가 없었죠. 누가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가 미국 파월 의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작년이죠. 작년 초 정도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안 올릴게.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릴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2024년에 올리면 2025년 정도의 금리가 한 3% 가겠네? 그럼 2025년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방송에 믿었죠. 나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제목이 타이틀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2025년 전까지 집값 안 떨어진다더라. 누가? 기닌마니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그걸 보고 이제 저를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가 2025년까지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 파월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파월도 어쩔 수가 없죠. 물가. 그렇죠. 지금 촉발이 물가잖아요. 최근에 이제 어제였나요? 며칠 전에 이제 한국 그 물가 상승률이
소폭 좀 둔화됐다? 소폭? 뭐 요 정도 뉴스가 나와서 일각에서는 야,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가 이제 안정되는 신호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지금 또 그 물가 상승률이 5.6%였나요? 뭐 이 정도 나오는데 미국도 분명한 시그널을 줬거든요. 2%. 물가 2% 잡을 때까지는 올릴 거예요. 2% 언제 가는데. 당분간 5%, 4% 수준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겨우 기름 좀 안정되려고 하는데 오펙에서 또 뭐 감산한다나? 200만 배럴? 계속 이런 악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금리 언제까지 갈지. 올해 말은 무조건 가고요. 2023년도 상반기까지 제 희망사항은 상반기까지만 좀 올리고 그 다음부터 제발 좀 이제 됐으라는 시그널 좀 제발 좀 나와줘라고 저 바라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10년 만에 거의 최대폭으로 하락 중이다라는 또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특히나 또 강남 4구로 이제 불리면서 집값이 되게 빠르게 올랐던 그런 송파구나 강동구의 집값이 2, 3억 하락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 송파 강동이 오히려 이전보다 강남이나 서초보다 거품이 더 많이 껴있어서 이게 더 많이 빠지는 건지 이거를 왜 송파 강동이 유독 이렇게 하락폭이 큰 건지 이걸 거품이 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있죠. 오버슈팅이 됐는데 그럼 송파 강동만 오버슈팅이 되고 서초 강남은 오버슈팅이 안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버슈팅이 되면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가 오버슈팅이 된 거고요. 뭐 서초 강남은 무조건 괜찮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강남 4구죠. 네. 좋은 지역들, 괜찮은 지역인데 애들이 왜 빠지지라고 하지만 강남 4구만 나눠서 보자고요. 강남 4구에서 약세 지역이 어디일까요? 서초구일까요? 강남구일까요? 강동구. 강동구, 그 다음 송파구잖아요. 강남 4구에서는 약세 지역부터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항상.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러면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론들 있잖아요. 에그프라이 이론, 뭐 저수지 이론. 중심지는 항상 따끈따끈하게 마지막까지 온기가 남아있고 저수지 물도 뭐 마지막에 남아있다가 그래도 가물면 마지막에도 마르더라. 뭐 이런 이론이잖아요. 그렇다면 강남 4구만 바라보면 똘똘한 그 중심지, 노른자, 저수지 중심지가 어디일까요? 서초 강남구잖아요. 그렇죠. 압구정동, 청담동, 뭐 이런, 그쵸. 반포, 이런 지역이지, 뭐, 물론 뭐 제가 지역을 이렇게 비교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송파구나 강동구는 서초구, 강남구에 비해서는 약세 지역인 거죠. 그러면 이들 지역부터 서서히 조정이 시작이 되고 급매물이 나오고 집주인이 우리 코코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반포에 아파트 하나 있고 압구정에 하나 있고 잠실에 하나 있고 강동구에 하나 있다라고 치자고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어디부터 정리할까요? 아무래도 그만큼 좀 이제 선호가 그래도 조금 더 떨어지는 그거는 누구라도 쪽을. 인지상정이죠. 네. 그러면 강동구 정리하고 송파구 정리하고 이렇게 똘똘한 걸 들어간단 더 이제 그렇죠, 유지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들 지역부터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좀 더 조정이 되고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들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서울에서 보면 뭐 노도강이 또 상대적인 또 네네. 강동구에 비하면 또 상대적인 약세 지역. 또 수도권에서 보면 뭐 인천이라든지 동탄, 송도, 뭐 이렇게 의정부, 파주 이런 지역들이 또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들 지역부터 조정장이 시작되고 상승장일 때는 또 마찬가지죠. 중심부터 오르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면 상승 그래프를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도 이렇게 올랐고요. 좀 조정되다가 다시 이렇게 이게 W자 반대처럼 이렇게 올랐는데 외곽 지역들은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한번 코브라로 이렇게 코브라로 이렇게 올랐고 좋은 지역들은 이렇게 W 반대처럼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좋은 지역들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고 여유가 된다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오를 때는 먼저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조정이 되니까 단 비싸니까 못 사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이게 연관시키면은 지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방 안에서도 그럼요. 먼저 흔들린 데는 그런 외곽이나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그럼요. 떨어지는 데가 맞습니다. 이런 하락기 때는 더 크게 조정을 지방에서도 영향이 받는다. 있겠죠. 뭐 부산 보더라도 부산에서도 해운대라든지 뭐 괜찮은 지역들 먼저 버티고요. 외곽 지역들부터 빠질 거고요. 또 주변 지역들 있잖아요. 뭐 외곽 신도시부터 빠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이례적인가? 강동구, 송파구가 안 좋은 거야? 라고 볼 게 아니라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냥
당연히 이런 메커니즘이고요. 우리 오르고 내리고도 메커니즘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당황스럽다. 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당연한 현상이다. 아니, 오르면은 조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무조건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분들, 또는 무조건 내려가기를 바라는, 자꾸 OX만 강요하는 요즘 그런 세상인 것 같아서, 저는 O도 맞고 X도 맞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길게 올랐죠. 서울은 2012년도 바닥이었고요. 13년, 14년 거래량 늘어나면서 15년부터 폭등해서 2021년까지 왔단 말이에요. 쉬어갈 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읽어지는데, 더 올라야 되는데 왜 조정이 되지? 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야. 아니,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이 되는데 어떻게 실물 자산이 안 오를 수가 있겠어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또 수요들도 많고, 오르는 게 정상인데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되는 게 저는 당연한 메커니즘이 아닐까. 단 이제 갑작스럽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멘붕도 오고 당황을 하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저는 충분히 좀 차분하게 지켜볼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적인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오랫동안 장기간 또 그럼요.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피로감적인 부분도 당연하죠. 충분히 지금 하락하는 데 요인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지금이 2015년이나 16년이에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이 정도까지 난리가 날까요? 집값이 더 오른다면은 그렇죠. 베팅을 하겠죠. 집값이 오른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금리 10% 해도 투자합니다. 왜? 아니, 금리가 10%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까짓 거 대출이자 그거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하지만, 아니야, 더 안 오를 것 같아 라는 심리. 그래서 이미 충분히 올랐어요. 그렇죠. 충분히 올랐다. 투자자들도 이제 서울 투자자들이 외지로 이제 투자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방 투자자들도, 투자자가 아니고 지방으로 가는 것도 줄고,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경기도 인천으로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숫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실수요자들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좀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실 정부 대책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대책이 나와도 사실은 약발이 잘 안 먹힐 수는 있습니다. 정작 또 가장 궁금해하신 분들은, 무주택자인 분들은 여전히 아직 지금 내 집 마련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1주택인 분들이야 좀 기다린다던가 버틴다던가 이러한 상황을 할 수 있지만, 무주택인 분들은 그러면 내가 그럼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려야 될까? 이 부분도 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가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인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에 이렇게, 사실 유튜브 듣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렇죠. 내 나름대로 시간을 투입을 해서 내 아까운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왜 유튜브를 듣고 있냐고요. 결국에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듣는 거지 집을 안 사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집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다주택 10주택 사람,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안 합니다. 근데 집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내 집 마련 필요하고요. 한 2주택까지는 저는 실수요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단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가 않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금리도 오르고, 기대감도 좀 꺾이고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면서 좀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만나는 분들, 또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 보면 잘 됐다. 드디어 이제 집값이 이제 정상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또 비싸고 극단적으로 2012년도 가격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2012년도 가격으로 가면 살까요? 더 떨어질 거라는 안 생각이 사겠죠. 들겠죠. 절대 안 사죠. 잠실 엘스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엘스가 2012년도에 한 8억, 한 5천에서 9억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27억 가다가 이제 20억 붕괴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8억 5천으로 빠졌습니다. 살까요? 못 사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산적으로는 산다라고 하지만 그 분위기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8억? 야, 이거 6억, 5억까지 가겠는데? 절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현상은 저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물론 한 15억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8억까지 떨어지기에는 그렇게 떨어지면 우리 무조건 들어가야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좀 기회를 노려보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언제까지? 어떡하라는겨. 그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좀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해? 우리가 이제 미래는 모르죠. 그럼 우리가 미래를 모르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좀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과거를 보면 서울 기준에서 2010년에서 2012년 정도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좀 어려웠고,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또는 5년 이상 된 지역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닥이 뭘까요? 바닥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되려고 하면 바닥까지 내려가야 바닥이 가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과거 사례보다 좀 내려가다가 제 생각에는 내년에 2023년에 금리가 멈추고 좀 가격도 조정되면 실수요자들 좀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그 반등을 저는 대세 상승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등 있죠. 반등하다가 또 아닌가 싶으면 또 조정이 되죠. 이런 과정이 한 2번 정도는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과거도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장이 오는데 바닥의 시그널이 과거에는 뭐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기준은요. 네. 고점 대비 한 30% 이상은 좀 빠지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이렇게 빠지진 않겠죠. 그러면 10억이었던 게 7억 정도로? 7억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3억, 4억 하던 게 10억까지 갔다가 한 7억까지는 빠지더라고요. 많게는 한 6억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조금 더 빠집니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최고인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공포장, 하락장이 형성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레버리지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더 노후화가 심하다 보니까. 눈물 나오고 하니까. 일반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50% 정도 본다면 10억짜리 5억 정도 되지만 재건축 아파트라면 지금 10억이면 이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10억으로 좀 올라가 있잖아요. 전세를 5억 주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가죠. 한 2억. 그렇죠. 2억. 전세가율이 20%, 낮게는 10%, 좀 높으면 30% 정도. 레버리지가 낮으니까 버팀목이 약하니까 충격을 더 크게 먹겠죠. 그러면 그 부족분을 대출로 또 채웠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폭락했던 게 이제 개포 이런 데가 많이 빠졌죠. 잠시. 다른 아파트들은요 반토막 나지는 않았는데 개포는 2년 만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11억 하던 게 2011년도에 8억 2천 가고 2012년도 다니까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솔직히 좀 놀랐는데 아파트 시장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또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그널들 고점 대비 30% 정도 재건축 재개발 레버리지가 약한 곳들은 50%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29%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제발 좀 그렇게는 좀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거고 29%도 좋고요. 31%도 좋은데 물론 또 단지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30%니까 29%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따지지 말고 대략 정도 그 정도 첫 번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그널이 뭐냐면 서울의 규제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 서울이 마지막에 풀리거든요. 마지막에. 그렇겠죠. 네. 그럼 풀어줘도 우리 규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풀어주면 뭐부터 풀어줄까요? 조정부터. 아니죠. 인천은 뭐부터 풀어줬나요? 투기 과열지구. 그렇죠. 투기 지역 풀어주고요. 투기 과열 지구 풀어주고요.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는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우리는 서울이 투기 과열 지구가 언제 풀리느냐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풀리면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풀리겠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년에 2번 정도 열리니까 거기서 서울이 언제 풀리느냐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요. 빠르면 2023년 내년 말, 안 빠르면 2024년 정도는 저는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게 풀린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바라볼 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서울까지 쭉쭉 빠지면 이거 우리나라 어떡하지? 경제 세수도 줄어들고 내수 경제도 무너지고 야 큰일 났다. 빨리 풀어줘야 돼. 라고 할 때 풀어주거든요. 그 얘기는 집값이 이미 상당 부분 통계적으로도 지금 통계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부 아파트들 급매물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덕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토부에서 바라볼 때는 한 개 단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통계를 본다면 아직도 통계적으로 30% 빠졌나요? 그리고 또 호가는 좀 빠졌지만 실거래가 지금 거래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 자체도 맞아요. 근데 국토부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바라볼 때는 야 뭐가 빠졌냐?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건 오케이. 그건 알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뭐 얼마나 빠졌다고. 이거 가지고 왜 풀어달라고 난리야. 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호가가 빠졌을 뿐이지. 그렇죠. 호가가 빠졌지. 거래도 안 되고 몇 개 단지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2년,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리면 서울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은 서울이 언제 풀리느냐를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재작년에 또 유행했던 단어가 있잖아요. 패닉 바잉.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우리 연끌 세대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저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많이 몰아갔었죠. 그분들이 주택 구매 연령도 아닌데 왜 집을 사고 싶었을까? 지금도 집 안 샀어? 이런 분위기가 되게 그때 당시에 너 벼락거지 되잖아. 말은 벼락거지 되잖아라고 안 했지만 사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잖아. 너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언론에서도 뭐 뉴스 나오고. 그래서 등 떠밀리다시피 저는 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자 반대로 이제 바닥이 되면은 이제 집어 던지죠. 패닉 셀이 되나요? 패닉 셀이 되는 거죠. 패닉 셀 투매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은 안 생기죠. 아직은. 지금 나오나요? 주변에? 집어 던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뭐 옮겨가야 되는데 이걸 그렇죠. 빨리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근데 그런. 그걸 이제 패닉 셀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냥 금매물 조금 낮춰서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바닥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30% 빠졌나? 실제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서울이 규제 지역 풀렸나? 안 풀렸죠. 안 풀렸죠? 네. 또 패닉 셀링 현상 안 생기죠? 근데 왜 바닥이라고 하는 걸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좀 더 붙이면 이제 미분양도 더 늘어나야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현상들, 또 입주 물량들, 3기 신도시, 우리 과거에는 2기 신도시였죠. 그런 물량들도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아직은 그런 징조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을 바닥이라고 보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서라고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는 여전히 좀 어두운 시그널들이 남아있다. 일단 시기적으로는 뭐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시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모르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또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바닥인 그 시그널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부분만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저는 진짜 그런 상황이면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왜 우리가 100%는 몰라요. 그렇죠. 100% 우리가 작년이 정점인 줄 알았나요? 몰랐죠. 좀 더 지켜보자라고 했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바닥도 마찬가지죠. 2012년도가 바닥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죠. 지나가 보니까 하는 지나고 거죠. 보니까. 그래서 100%는 알 수 없다. 우리가 100%를 고집하지는 말자. 그래도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때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정부도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해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금리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안정 이제 찾죠. 금리 계속 오르지 않아요. 대출 규제도 풀어주겠죠.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그리고 금리도 우리가 지금은 공포스러운데요. 생각해보면 이제 과거 한 20년, 30년 그래프를 보면 미국도 가장 높았을 때가 5%였거든요. 한 20년 내로 보면. 그러면 지금의 미국이 몇 프로죠? 3.5%까지 갔나요? 제가 볼 때는 까짓거 뭐 많이 올려봐야 1.5%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4%가 가느냐, 4.5%가 가느냐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 올해 말에 4.5가 가면은요, 내년에 0.5 정도 더 올리고 멈추겠죠. 뭐 7%, 8%까지 기준금리 올릴까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못 버텨요. 햄버거 값도 3배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은 있다. 지금은 두렵지만 그게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게 이제 좀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공포스럽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는 느려지거나 멈출 것이고요. 하락을 언제 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거는 또 한 6개월에서 1년 지켜봐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는 가지지 말자. 과거 사례를 보면 뭐 그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금리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공포감, 두려움, 조급증을 가지고 3개월, 6개월 안에 답을 찾아. 큰일 났다. 이거 빨리빨리 그게 안 되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되는데 좀 길게 바라본다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건 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그러면 34평이 예를 들어서 전용 84가 50억, 70억, 100억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부분, 조정기는 온다면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또 다음 기회를 좀 노려봐야지 이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다시는 상승이 없는 것처럼 그런 절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건 없죠.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고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그게 절대 법칙이에요.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차면 기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급등할 때도 분명히 그 말씀 드렸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다. 그래서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은요. 속도가 좀 빨라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게요. 천천히 떨어지면은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요. 빨리 떨어지면 V자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빨리 쭉 타고 그냥 빨리 좀 정상으로 가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과거와 똑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시그널들, 징조를 가지고 바닥의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중에 상황을 좀 판단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그런 시그널이라도 있어야지만이 그럼 지금 왜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말씀해주신 그런 시그널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